오늘은 명나라 4대 암군 중 정덕제와 만력제를 섞어 놓은 것 같은 한심한 황제라는 평을 받았던 한나라의 27대 황제 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제는 사실상 후한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 제공한 인물로 그야말로 완전히 돈에만 미쳐버린 무능한 상인황제라고 볼 수 있죠. 황제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을 권장하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영제는 원래는 황실과는 거리가 있었고 집안이 가난했기에 장사꾼으로 큰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던 인물이었죠. 때문에 두시 일족은 지지 세력이 없는 영제가 다루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로 그를 황제로 옹립한 것이지만, 문제는 영제가 가난한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일에 완전히 미쳐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되어서도 오직 돈벌이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제는 황제가 되면 돈을 실컷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군주라고 해도 국가 예산을 쓰는 데는 엄연히 정해진 절차가 있었던 데다 이미 영제 이전부터 심해진 부정부패로 엉망이 되어가던 한나라의 국고는 황제가 마음대로 예산을 빼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죠. 마음먹은 대로 돈을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영제는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곗거리를 만들어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걸로도 모자라 아예 모든 벼슬의 가격을 매기며 황제인 자신이 직접 돈 받고 벼슬을 파는 기행까지 벌이게 됩니다. 당시 후한에서 이미 매관매직이 환관과 외척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황제 본인이 대놓고 매관매직에 나선 경우는 기나긴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영제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는 일단 벼슬을 외상으로 팔고 관리로 부임한 후 정가의 2배를 내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더욱 골 때리는 사실은 마치 신용카드처럼 관직 매매가를 월 단위 할부로 치를 수 있게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돈에 미친 황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죠.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매관매직이 십상시들의 소행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돈에 미친 영제가 벌인 악행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신임 관리는 물론 자리를 옮기는 기존 관리들도 반드시 궁궐수리 명목으로 황제에게 돈을 바쳐야 부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황명이 떨어진 이상 새로운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대죄가 되며, 그렇다고 당장 돈을 낼 재력도 없고 돈을 내려면 황제에게 외상으로 빚을 진 뒤 백성들을 수탈하는 방법밖에 없었기에 차라리 관직에 부임하기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러자 영제는 사직하는 관리들에게 화를 내며 자신에게 돈을 바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고, 견디지 못한 관리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거록태수로 임명된 사마직이란 관리는 평소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는데, 영제는 사마직이 청렴하다는 이유로 특별히 정가에서 300만 전을 깎아주면서 자신에게 돈을 바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도 차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던 사마직은 고민 끝에 임지인 거록으로 향하던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렇듯 관리들은 영제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백성들에게 온갖 불법 행위를 하면서 돈을 긁어모아 황제에게 바치게 되었고, 영제 그 자신도 관리들의 이런 행태를 더욱 부추겼기 때문에 황실의 부정부패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영제는 마치 장사를 하듯 관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들의 임기를 1년 이하로 대폭 줄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매관매직이 황제의 인정 아래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백성들을 다스릴 기본적인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그저 한몫 잡아볼 생각으로 관직 경매에 끼어들게 되죠. 덕분에 죄 없는 백성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아야 했는데, 당시 최고 실세였던 환관 왕보의 양자 왕길은 패국상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10,000명 이상의 백성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왕길은 관직을 사는데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요역을 부과했는데, 만약 백성들이 제때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모조리 잡아들여 매질해 죽여버린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가진 것을 모두 뺏긴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맞아 죽었고, 죽지 않은 백성들은 착취를 견디지 못해 고향을 버리고 각지를 떠도는 유랑민이 되거나 아예 도적대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그 시절 매관매직이 아닌 방법으로 관리가 된 사람은 도적퇴치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송견과 장거와 장순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현위가 된 유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죠. 이렇게 매관매직으로 생긴 수익의 일부는 부족한 국고로 들어가긴 했지만 대부분은 영제 개인의 비자금이 되었고, 서원의 창고에 돈이 꽉꽉 들어차다 못해 넘쳐나자 영제는 아예 황궁 밖의 십상시들의 창고에 나눠 보관하게 하는 꼼꼼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십상시들은 영제의 비자금 마련이라는 목표에 따라 영제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를 충실하게 보필하면서 떠오른 비선 조직이 되었죠. 이런 영제의 행태를 보다 못해 충언을 올리는 신하들도 많았지만, 영제는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모두 내쫓거나 죽이며 영제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철저히 숙청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제가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오직 자신의 권력과 돈이었을 뿐, 정작 자신이 해야 할 나란 일은 완전히 내팽개쳐둔 채 그저 벌어들인 돈으로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토목 공사를 벌여 스프링클러로 도로를 청소하는 첨단 설비를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거나, 스스로 장군 복장을 하고 무상장군이라 칭하며 군대를 사열하면서 놀거나,
아예 자기는 상인으로 차려입고 작은 모이시장을 만들어 궁녀들을 저작거리 여성들로 삼아서 장사놀이를 했는데, 궁녀들이 사치품들을 놓고 서로 자기가 갖겠다며 아기다툼을 벌이자 그 꼴을 본 영재는 매우 즐거워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재가 돈벌이와 사치스러운 생활에만 빠져 사는 동안 후한은 각지에서 도적대가 백성들을 약탈하는 가운데 그들을 지켜야 할 관리들마저 백성들을 수탈해댔기 때문에 참다 못한 백성들은 토지를 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과 질병까지 발생하면서 각지에서 굶거나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변방에 숨어 살던 선비족, 강족 등의 이민족들까지 기회를 엿보아 침입하여 변방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당시의 후한 조정은 그들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뺏는 데만 열중했으니 한나라는 스스로 망한 것이지 다른 누가 멸망시킨 것이 결코 아니며 말 그대로 황제와 대신들이 모두 벼슬하는 도둑놈들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영재는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낸 탓인지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영재는 장사꾼 마인드로 황제짓을 하면 나라가 쫄딱 망한다는 걸 잘 보여준 아주 훌륭한 사례이며, 위진남북조라는 중국사 최악의 혼란기가 열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황제 중 한 명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후한이라는 나라는 시작부터 호족들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문제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광무제가 황제가 되기 위해 이들을 적극 이용하고 포섭했기 때문인데, 황제 자체가 호족들에 의해서 추대되었기 때문에 호족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광무제도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는지 이들을 숙청하지 않았고, 그가 건 제약이라고는 단지 그들이 정계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덕분에 호족들은 넓은 땅에서 사병들을 기르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게 되죠. 이들은 나중에 그 유명한 삼국지에서 활동하던 지역 군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비나 조조, 원소, 송권 등이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잘 감시를 하며 그들을 통제해야 하지만, 삼국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의 한나라는 이미 정부로서의 기능을 많이 잃은 상태였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간신 양기에 대해서부터입니다. 양기는 양주 안정군 오지연 출신으로 자는 백탁이며 후한의 대표적인 간신이자 권신이었으며 외척을 이용해 권세를 얻은 간신 중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여동생인 양날이 순제의 황후가 되면서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한 양기는 순제가 죽은 이후에는 충제와 질제, 환제 등 3명의 황제를 세웠다가 환제가 환관들과 연합해서 그를 공격하자 궁지에 몰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기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환관들의 힘이 커지는 바람에 훗날 이들이 십상시라 불리는 존재가 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죠. 즉 어찌 보면 양기 또한 삼국지의 시작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한의 7대 황제인 소제는 외척인 염씨 가문 덕분에 황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소제가 황제로 즉위한 지 겨우 200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당시 환관들의 우두머리였던 손정은 19명의 환관을 모아 외척인 여면을 죽이고 유보를 황제로 옹립했으니 그가 바로 제8대 황제인 순제입니다. 형식적으로 황태후 염씨가 섭정을 했지만 실권은 손정이 장악했죠. 이때부터 영제 때까지 환관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관 손정은 권력을 손에 넣은 뒤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을 일삼았는데, 당시 황제였던 순제는 비록 손정에게 휘둘리는 허수아비 신세였지만 그에게도 황제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손정을 비롯한 환관 세력을 제거해버리기로 마음먹은 순제는 자신을 도와 환관들을 몰아낼 외척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당시 대장군이었던 양상이었는데요. 그는 평소 인품과 능력이 모두 뛰어나 관리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으며 그의 가문 또한 대대로 황실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32년 순제는 대장군 양상의 딸 양나를 자신의 정비로 삼았고, 그렇게 양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황제의 외척이 되었죠. 그런데 대장군 양상의 아들인 양기는 아버지와 달리 평소 성품이 오만한 데다 욕심이 많고 술을 좋아했으며 공부는 멀리한 채 경마나 매사냥 등을 하며 놀기를 좋아하던 인물이었는데, 순제는 대장군 양상뿐만 아니라 이 양기에게까지 권력을 주면서 환관 세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순제는 양기에게 양읍 후 자귀를 내리려고 했지만 대장군 양상은 능력도 되지 않고 별다른 공도 세우지 않은 자신의 아들이 그런 자귀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죠. 그 대신 양기는 황문시랑, 집금호 등의 벼슬을 거쳐 한암륜에 임명되었는데, 한암륜은 수도 낙양을 관할하는 직책으로 지금의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순제의 의도대로 권력은 환관 세력에서 양씨 가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141년에 양상이 죽자 양기는 양상의 지위인 대장군 벼슬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비록 학식도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도 없었지만 잔머리를 굴려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재주는 뛰어났다고 합니다. 양기는 누이 동생인 양왕후를 이용해 순제의 신임을 얻으려 했고, 이미 환관들에게 질려있던 순제 또한 양기에게 권력을 주는 것에 동의했죠. 하지만 순제의 이런 행동은 늑대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었습니다.
양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던 대상이 바로 아버지인 대장군 양상이었는데, 그런 양상이 세상을 떠난 데다 황제로부터 권력까지 넘겨받은 양기는 그때부터 황제를 비롯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고 하죠.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국가의 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관직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이전의 환관들 때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142년 관리들이 양기를 탄핵하는 상소를 줄줄이 올렸으며, 그 중에서도 장강과 황보규라는 관리가 특히 강력하게 양기를 비판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기는 반성은커녕 장강을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리고 황보규는 강등을 시켜버렸죠. 양기의 거침없는 행보에 두려움을 느낀 황보규는 그날로 사표를 쓰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144년 순제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자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은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후한의 9대 황제인 충제입니다. 충제의 어머니이자 양기의 동생인 양날이 태우로서 섭정을 맡았고, 권력은 또다시 양기에게 집중되었죠. 하지만 충제는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당시 조정의 중심이었던 이고는 양기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황자를 다음 황제 후보로 지지했지만, 양기와 양태우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줄 황제였기에 그들은 또다시 8세의 유찬을 황제로 옹립했으니, 그가 바로 10대 황제인 질제였습니다. 하지만 질제는 8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어른스럽고 똑똑했기 때문에 황제가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대신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양기에게 그가 함부로 날뛰며 윗사람을 무시한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허수아비 어린아이로만 알고 있던 질제의 영특함이 보통이 아님을 알게 된 양기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결국 질제를 독살해버리게 되죠. 다음 황제 자리를 놓고 과거 양기와 대립했던 태위 이고를 비롯한 관료들과 양기 일파는 또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양태우를 등에 업은 양기였고, 그런 양기의 선택을 받은 것은 바로 환제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황자를 황제로 즉위시키는데 성공한 양기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태위 이고를 숙청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이고를 모함의 태위직에서 해임시킨 양기는 고향으로 돌아간 그의 목숨까지 끝내 빼앗아버리는데 성공하면서, 이제 후한의 조정에 양기를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죠. 그렇게 양기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158년의 어느 날,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일식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식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기에 태사령 진수는 일식을 가리켜 양기의 탐욕이 지나쳐 하늘에서 경고한 것이다라고 환제에게 고했다고 하죠. 그 사실을 전해들은 양기는 크게 화를 내며 진수를 잡아 고문한 끝에 결국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양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지만 환제 또한 호락호락한 성격의 소유자는 결코 아니었기에 황제인 자신의 신하를 함부로 죽이는 양기의 모습을 보며 크게 분노했죠. 그렇게 가뜩이나 환제가 양기에게 이를 갈고 있을 때 환제를 더 자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양기의 아내 손수에게는 외삼촌이 있었는데, 하루는 손수의 외삼촌이 아내의 전남편에게서 낳은 딸 등맹을 데리고 손수와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손수는 등맹의 미모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걸 보고는 그녀의 성을 양씨로 바꿔버린 후 환제의 후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인 양기에게 부탁해 등맹의 생모인 선을 죽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들은 선을 죽이는데 실패한 데다 그녀를 놓쳐버리기까지 하고 말았죠. 선은 즉시 궁으로 달려가 환제에게 그 사실을 모두 고했고,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양기를 괘씸하게 여긴 환제는 마침내 그를 제거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미 양기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환제로서는 어느 누구와도 섣불리 상의를 할 수가 없었고, 고민 끝에 환제는 결국 자신을 따르는 환관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렇게 단초, 구원 등 5명의 최측근 중상시들을 설득한 환제는 이들에게 양기와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권한과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기른 환관들은 환제의 친위대인 어림군을 이끌고 양기의 집을 급습했는데, 더 이상 자신의 적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어지면서 크게 방심하고 있던 양기는 그 기습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죠. 그의 집안에는 일족들과 하인들 그리고 빈객들까지 포함해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정의 병인 어림군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기는 자신의 마지막이 온 것을 직감하고 아내 손수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데요. 마침내 양기라는 큰 산을 넘은 환제는 후한을 없애기 위해 양기의 일가 친척을 모두 사형에 처하고, 조정 안에서도 양기의 사람들을 모조리 축출해버렸는데, 그때 죽거나 파직된 관리의 수가 무려 300여 명을 넘었기 때문에 조정의 일을 할 수 있는 관리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삼국지의 시기는 바로 후한 말인데요. 삼국지의 진짜 주인공은 아닐 뿐더러 권위도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엄연히 후한의 황제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이죠. 삼국지를 본 사람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는 평생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한만편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마무리하게 되죠. 오늘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헌제의 이름은 유협으로 영제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가 태어났을 때 이를 시기한 영사왕후 하씨가 그의 친어머니였던 왕미인을 살해해버리자 유엽은 효인왕후 동씨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자랐죠. 그러다 189년 그의 형이던 유변이 소재로 즉위하자 유엽은 진류왕에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해 9월 환관이던 십상시들이 대장군 하진을 죽여버린 십상시의 난이 벌어졌고 소재와 유엽은 십상시인 장양의 협박으로 그에게 붙들려 궁을 빠져나와 도망치지만 원소의 병사들이 바짝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장양은 강에 뛰어들어 자결하고 말았죠. 그런데 덩그러니 남겨진 소재와 유엽 앞에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대체 무슨 일인지 그들에게 물었지만 소재가 겁에 질려 말을 잘하지 못하자 유엽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이때 동탁은 훗날 소재를 폐위시키고 유엽을 황제로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황제의 신변을 확보한 동탁이 낙양에 입성했고 얼마 안가 소재를 폐위시킨 뒤 8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유엽을 황제로 세우니 그가 바로 헌제였습니다. 동탁이 이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실권을 장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 기반도 없고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유엽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웠던 것이죠. 이후 동탁은 헌제를 협박해 상국이라는 최고로 높은 관직에 올랐으며 온갖 폭정을 일삼는데도 헌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각지의 제후들이 모여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하자 동탁은 낙양을 불태워버린 뒤 장안으로 천도해버렸죠. 이에 반동탁 연합군도 흐지부지 해버렸고 장안에서의 동탁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 황제였던 헌제는 그저 동탁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연합군의 대장이었던 원소가 헌제를 괴뢰군주로 규정하고 유주목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일은 유우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긴 했지만 한 황실과 헌제의 권위는 지하를 뚫고 내려갔고 이후 각지의 제후들은 황제를 개무시한 채 각자 군사를 일으키며 군웅할 거의 시작을 알렸죠. 그러던 192년 헌제의 신변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여포와 왕윤에 의해 동탁이 살해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제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나 싶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동탁이 죽은 이후 동탁의 부하들이었던 이각 곽사 장제번조가 왕윤에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왕윤은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야반도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가후가 그들에게 다가와 병사도 있는데 그냥 들이받아버리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이에 그들은 곧장 수도인 장안으로 쳐들어가 버렸죠. 심지어 이들은 여포와 왕윤을 격파해버렸고 장안을 함락시켰으며 여포는 도망쳐버리고 왕윤은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헌제의 신병은 이각과 곽사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만 것이죠. 헌제는 겨우 사악한 늑대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교활한 살쾡이의 손에 들어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각과 곽사의 횡포는 동탁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들이 하도 백성들을 약탈하다 보니 백성들은 굶주리다 못해 서로를 잡아먹기까지 했을 정도로 궁핍해졌는데 이에 헌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구유를 하려고 했지만 중간 신하들이 모조리 삥땅 쳐버렸으며 심지어 헌제는 자신의 명마들을 팔아서 쌀을 산 뒤 직접 죽을 써 백성들에게 나눠줬는데 이를 알게 된 이각과 곽사는 헌제가 보는 앞에서 죽들을 모조리 몰수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이각은 헌제에게 제가 굶주리고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자 헌제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각과 곽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각과 곽사가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헌제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장안에서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옛 수도이던 낙양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한 행군이 되었습니다. 약 1년여간 이어진 탈출에 헌제는 극도의 궁핍과 기아를 겪었고 헌제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된 이각과 곽사가 추격을 하기 시작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한겨울 극심한 추위 속에서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기도 했죠. 중간 지점인 안읍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은 기껏해야 10여 명 밖에 되질 않았으며 헌제가 조회를 열면 그를 호위하던 병사들이 낄낄댈 정도로 권위는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헌제를 호위하던 인물들은 산적 출신인 인물들도 있었기에 헌제에게 벼슬을 달라고 반협박을 일삼자 헌제는 그들에게 아무 관직이나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장안을 탈출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196년 가을에 마침내 낙양에 도착했지만 이미 낙양은 모조리 불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굶주린 헌제 일행은 스스로 밖에서 야생별을 채취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조차 잘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죠. 이때 헌제를 모시러 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조였습니다. 이때 조조는 황건적과 청주병을 흡수한 뒤 여포를 무찔러 강력한 세력으로 급성장 중이었죠. 그리고 조조는 헌제를 자신의 본거지인 허도로 데려갔고 이제부터 헌제는 조조의 허수아비가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조 역시 동탁, 이각, 곽사와 마찬가지로 헌제는 충성해야 할 천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단과 명분에 불과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헌제는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라의 국사는 모두 조조가 처리하게 되었으며 헌제는 조조가 가져온 문서에 도장 찍는 일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제후들이 받은 헌제의 직선은 조조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헌제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 보니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나날이 강해지는 조조의 세력을 견제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조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200년의 헌제는 동승에게 조조를 죽이라는 밀서를 내렸지만 결국 조조에게 발각되어 어릴 적부터 헌제를 모셔오던 동승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하들이 모조리 죽임당했고 심지어 임신 중이던 동귀인까지 헌제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자신도 목숨이 위험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제도 벌벌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후 조조는 원소까지 멸망시키며 중원에서 가장 강력한 제후가 되었고 승상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적벽대전에서 대패를 했지만 그의 강력한 세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212년에 조조는 위공의 자리에 올라 헌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사를 처리하기 시작했죠. 이에 헌제의 황후인 복황후는 조조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부하이던 목순에게 편지를 줘 아버지인 보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보관은 유비와 송권 등 제후들을 모아 조조를 암살하라는 편지를 써서 목순에게 줬지만 지속적으로 헌제와 그 측근들을 감시하고 있던 조조가 목순을 의심해 그를 붙잡아 조사했다가 보관의 편지가 발견되고 말았죠. 그렇게 복황후는 조조군에 의해 머리카락을 잡힌 채 질질 끌려 나오면서 헌제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헌제는 울면서 나 또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복황후는 조조군에 의해 두들겨 맞아 죽었고 보관을 비롯한 수많은 헌제의 신하들이 죽임당했으며 헌제의 아들 2명도 독살당하고 말았죠. 이후 헌제는 복황후를 대신해 조조의 딸이던 조절을 강제로 황후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이후 헌제는 모든 걸 포기한 채 조용히 살아가게 되죠. 이후 216년 조조가 위왕에 오르고 220년에 세상을 떠나자 조비가 뒤를 이어 위왕에 올랐는데 얼마 안가 조비의 신하들이 헌제에게 찾아와 제위를 양위하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에 못 이긴 헌제는 양위를 하겠다며 조비를 직접 찾아갔지만 조비는 양위를 거부하는 척하며 몇 번을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듯이 제위를 양위받았죠. 그렇게 헌제는 황제에서 사냥공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헌제가 폐위된 후 유비는 그가 죽은 것으로 오해해 제사를 지내고 시호를 내렸으며 221년에는 한나라의 계보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간 헌제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매우 어질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헌제는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다가 234년 53세의 나이로 한만턴 세상을 등지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헌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왕으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웠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꼭두각시 황제 노릇이나 했으니 양위 후 사냥공으로 지내던 말년이 헌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평화롭던 때가 아니었을까 하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가 황제로 즉위했을 당시엔 이미 한나라는 기울 대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작 8살의 아이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긴 했죠. 하지만 헌제는 스스로 한 황실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고작 초등학생의 나이에 무시무시한 동탁을 주사라라는 명령을 내린 걸 보면 정말 담대한 가슴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각과 곽사에게 모조리 빼앗기긴 했지만 자신도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팔아 백성들을 먹이려는 모습에도 성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황제의 신분으로 한 황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목숨 걸고 장안을 탈출한 일과 모든 권력을 장악한 조조까지 암살하려고 했던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죠. 어릴 적부터 총명했고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만약 제대로 된 시대의 황제가 되었다면 위대한 성군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삼국지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권력에 취해 나라를 말아먹거나 수많은 폐악질을 일삼은 간신배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오늘은 삼국지연의 극초반에 등장하는 간신배하면 딱 떠오르는 십상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국사에서 황간이 황제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른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황제를 꿈꿨던 진나라의 조고도 있었고 명나라를 말아먹은 구천세의 위충현도 있었죠. 십상시는 삼국지연의 극초반에 등장하여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간신배 집단이면서 탐관오리 악당으로 나오죠. 이 악당이 건장한 장군이나 뛰어난 묘력을 가진 책사도 아닌 호리호리한 환관 10명이 똘똘 뭉쳐 폐악질을 저지르며 날뛰다 보니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극초반을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인 초반부의 최종 보스격인 동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삼국지연의 대서막을 여는 데 있어 중요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기도 했고 실제 정사에도 이 십상시들의 폐악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간신,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알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십상시의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에서 나오는 10명의 환관들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정사와는 구성원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니 큰 흐름은 유사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는 강력한 간신이 등장하여 점점 왕권이 약해지면서
피 튀기는 왕의 친탈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약해진 국력으로 인해 외침을 받아 한 방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십상시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후한은 골마가고 있었는데요. 후한마에게 외척 세력의 중심에 있던 양기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그의 눈에는 황제는 저 걸리적거리는 병풍만도 못한 존재였죠. 본인이 옹립시킨 후한 10대 황제였던 어린 질제를 독살시켜버리고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황제로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다 환관의 우두머리였던 조등과 합심하여 환제를 즉위시키게 됩니다. 양기의 폐악질이 날로 드세지자 결국 환제는 환관 세력과 결탁하여 양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이는 훗날 십상시의 난까지 발생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환관들의 도움으로 외척 세력을 제거한 것이 화근이 되어 환관 세력이 막강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기와 다를 바 없이 온갖 폐악질과 부정부패를 일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환관 세력을 반대하던 사대부 세력인 청류파가 들고 일어났지만 환관 세력인 탕류파에 의해 완전히 진압당해버립니다. 1차 당고의 금 때에는 청류파 다수의 관직을 박탈하고 평생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금고형에 처해지고 말았죠. 이후 시간이 흘러 12대 황제 영제가 즉위한 후 외척 세력인 두무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환관 세력을 제거하려 했으나 오히려 환관 세력들에게 역습당해 관련자들 모두 숙청당해버렸죠. 이것이 2차 당고의 금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환관 세력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이들이 십상시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제는 십상시들을 매우 중용하여 그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였는데 반대 세력도 없어졌겠다. 십상시는 황제를 등에 업고 마음껏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십상시의 부정부패를 수도 없이 많았지만 특히나 관직에 돈을 매겨 파는 매간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졸부들은 본전을 뽑아야 했기에 백성들의 고역을 더욱 쥐어짜게 되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영제도 돈 욕심이 많았는데 최측근들인 십상시들이 대놓고 돈 받고 관직을 파는 마당에 아예 공식적으로 매간매직을 승인해버렸죠. 여담으로 이때 조조의 아버지 조승도 거액의 돈을 주고 관직을 사서 태위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추측컨대 환관 세력에서 황제만큼이나 권위가 높았던 조등이 5대 황제를 섬기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을 것이기에 양자였던 조승이 변변찮은 관직도 없었지만 손쉽게 거액을 들여 태위직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이미 조조는 금수저 집안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정치와 권력, 야망에 대해 눈을 뜬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 갈수록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자 도처에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황건적의 난의 시작으로 삼국지연에 서막이 울리게 됩니다. 권력만 있지 실제 힘은 없었던 환관 세력은 황건적의 난을 수습하기 위해 급히 인재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류파들도 사면되어 기용되었으며 외척 세력인 하진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진은 본래 백정 출신이었으나 십상시에게 뇌물을 쏟아부어 누이 동생을 영제의 후궁으로 입궁시켰으며 이후에 누이 동생은 황후가 되면서 그도 벼슬을 받게 되었죠. 하진은 외척 세력이다 보니 십상시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갖은 아부를 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다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십상시의 입김에 의해 대장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정신이 없었을 테지만 하진을 대장군으로 중용한 것은 오판이었죠. 대장군이 된 하진은 청류파를 중심으로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게 되는데 십상시 중 서한 8교 위에 수장을 겸하고 있었던 건석은 평소 하진을 경계하며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제가 죽자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여 죽여버리고 영제의 작은 아들인 유엽을 황제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하지만 하진은 건석의 계획을 눈치채고 영제의 부고 이후에 병을 핑계로 입궐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족하였던 유변을 13대 황제인 소제로 옹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연스럽게 하진의 누이 동생은 태호가 되면서 하진과 함께 조정의 권력을 휘어잡게 되었죠. 하진에 의해 다시 한번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조정은 그야말로 언제 피바람이 불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십상시를 증오했던 원소를 필두로 한 청류파들은 하진에게 십상시를 없애버리자고 계속해서 진언을 하였고 하진도 건석에게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점점 황관 세력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에 건석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중앙군으로 먼저 선수를 쳐 하진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십상시들 간 회의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하진 그놈은 우리가 키운 백정놈이니까 예전처럼 잘 구슬리면 되지 굳이 피까지 보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견으로 입이 모아진 것이죠. 그러고는 건석의 계획을 하진에게 일러바쳐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진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건석을 붙잡아 처형시켜버리고는 중앙군까지 흡수해버렸죠.
이리하여 힘의 균형이 다시 외척 세력으로 기울여지게 되자 십상시는 하태호는 물론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부를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진 또한 건석 외에는 십상시에 큰 마찰이 없었으며 본인도 십상시에 의해 출세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상시를 건들진 않았죠. 그렇게 조정은 잠시나마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강경한 청류파였던 원소가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당장이라도 십상시들을 죽여야 한다면서 매일 하진에게 진언을 합니다. 우유부단한 하진은 이러지로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끄자 원소가 하진에게 대장군의 입지가 곤란해지지 않으면서 하태호 스스로 십상시를 수청할 수밖에 없는 신박한 계략이 있나이다 라고 하자 솔깃해진 하진은 원소의 계략을 상세히 듣고는 드디어 십상시를 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원소가 하진에게 보고한 일거양득의 신박한 계략은 사실 정상적인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는데요. 병사들은 흑산적으로 위장하여 맹진 일대의 백성을 학살하여 쑥대밭을 만든 다음 계엄령을 내려 지방 군벌들을 불러들여 중앙군과 함께 흑산적을 토벌하자는 일종의 자작극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냥 죄 없는 백성을 학살하는 사이코적인 발상일 수 있는데 흑산적은 십상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황건적 난 이후 장각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와야 되나 싶었지만 장각의 뒤를 잇겠다며 장현이 흑산적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더 이상 반란을 잠재울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십상시는 흑산적 총두령인 장현에게 관직을 하사하면서 겨우 큰 불을 끄게 된 것입니다. 십상시가 관직까지 하사하며 포옹했던 흑산적이 다시 백성을 학살하고 약탈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아무리 십상시라도 무사히 넘어가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원소의 계략대로 흑산적으로 위장한 병사들이 맹진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계엄령이 떨어지자 지방 군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훗날 대역적이 되는 동탁 또한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는 막상 이를 버리고 나니 십상시를 수청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건지 또다시 우유부단한 병이 도지게 되었죠. 원소 입장에서는 이 자작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야 했기에 하진에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원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가절을 내렸으며 원소는 강행 돌파 작전으로 황실의 경호대를 자신의 신복으로 바꾸고는 황간 세력들이 찍소리도 못하도록 압박했죠. 황실에서 원소의 병사들이 대놓고 칼 들고 압박을 하니 끝까지 십상시를 두둔하던 하태호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십상시들을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원소는 십상시를 살려둬선 안 된다며 후한을 제거해야 한다 했지만 하진은 더 이상 원소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원세의 촉대로 십상시는 순순히 물러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상시 중 장양의 양아들이 하태호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태호를 구워 삶아버리니 금세 전원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 하태호의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하진 또한 가뜩이나 자작극까지 벌이면서 십상시를 파직시켰는데 자신과 상의도 없이 십상시 전원을 복직시킨 것에 우라통이 터진 상태로 입골하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난 상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하진은 그렇게 십상시들의 손에 죽고 말았죠. 이렇게 십상시의 난이 시작되었지만 하진이 원소의 말에 안 듣는 실책을 범해 오히려 십상시에 의해 죽임당했듯이 십상시는 하진이라는 청류파와 탕류파를 중재하는 큰 기둥을 스스로 뽑아버림으로써 엄청난 파장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버립니다. 하진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십상시의 세상이 열리는가 했지만 하진이 십상시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조조, 원소의 등 청류파 인사들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황궁으로 난입하게 됩니다. 이때가 다시 세상을 뒤집을 기회라 생각한 원소는 눈이 뒤집혀 황간으로 보이는 인간들은 모조리 죽이라 명령합니다. 십상시뿐만 아니라 죄 없는 궁인들까지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해버렸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십상시 중 장양과 당규는 하태호를 인질로 삼아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해보려 했지만 중랑장 노식에 의해 실패하자 어린 황제의 소재와 진류왕 유업을 데리고 북망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뒤쫓아온 민공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양은 혹시나 살까 싶어 광물로 뛰어들지만 당연히 죽고 말았고 당규 또한 어린 황제와 유업을 내팽개치고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 버렸죠. 당규 또한 당연히 민공의 칼에 죽어버림으로써 십상시의 난은 3일천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십상시들은 189년 8월 25일에 하진을 끔살시켜 정권을 뒤집으려 했다가 고작 8월 28일에 모조리 숙청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십상시의 난을 끝으로 어지러웠던 조정의 권력 다툼이 조용해졌으면 좋았으련만 십상시가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동탁이라는 거대한 재앙 덩어리를 불러오게 된 계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소의 계략인 줄은 모른 채 흑산적 토벌 때문에 낙양에서 주둔하고 있던 동탁은 조용히 십상시의 난을 지켜봤을 테고 그들이 제압됨과 동시에 주강군보다 훨씬 앞서는 군사력을 토대로 서서히 한 왕실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십상시는 생각보다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정적을 제거하면서 지켜낸 권력을 아주 그냥 뽕을 뽑겠다는 심보로 이전보다 더한 악행과 폭정을 일삼았으니 자업자득으로 불행한 결말을 맺었으며 훗날 간신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간신의 대명사인 십상시부터 그들이 일으킨 십상시 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